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청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 요청을 받은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그렇게 영상을 많이 못 찍다가 오늘 찍게 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박사생 분들이 이제 티칭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티칭이랑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 가장 이제 큰 거죠. 수업을 직접 가르치시는 인스트럭터로서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인데, 이제 혼자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랑 이제 코 인스트럭터로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경우도 어떤 학교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마켓에 나가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한 2과목 정도는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한 과목은 너무 작고, 3과목은 너무 많고, 그래서 한 2과목, 서로 다른 과목, 그 2과목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 번 가르치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 시간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가르쳐 봐도 가르쳤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티칭 스테이먼에 쓸 얘기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로서 아니면은 코 인스트럭터로서 수업을 가르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게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티칭 어시스턴트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티칭 어시스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에 반드시 가가지고 나도 앉아 있어서 애들이 출석을 잘하는지 체크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교수가 쓰는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티칭 어시스턴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렉처나 게스트 렉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스페셜 렉처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내가 TA라는 교수님 수업에서 하루 정도 내가 이제 그 수업을 맡아보는 거죠. 스페셜 렉처로.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를 가셔가지고 수업을 하실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수업이 가능해도 이제 본인의 TA한테 이런 좋은 경험을 주게 하기 위해서 TA가 자신 있어 할 만한 그런 토픽을 하루 정도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교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굉장히 정말 소중한 경험인데, 만약에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시지 않으면 한 번 정도 해보고 싶다라고 학기 초에 미리 얘기를 조금 하시면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좀 계획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고 싶다라고 할 때는 좀 일찍 미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조금 제안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렉처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수업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게스트 렉처가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는 이런 게스트 렉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처음 이제 티칭을 만약에 수업을 가르치게 되셨다. 그럴 경우에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그거를 코칭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맨땅에 헤딩식으로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퍼블리셔의 웹사이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다른 교수님이나 이전에 가르치신 분들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출판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책을. 그러면 굳이 이전에 이제
이전에 전혀 가르쳐보지 않은 수업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뭐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머티리얼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실러버스,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르치셨던 분이 사용하셨던 그 렉처 슬라이드라든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요청을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수업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이 많이 가실 거예요. 아이들 특히 뭐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의욕이 막 생기고 막 열정적이 돼가지고 뭐 좀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고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실 텐데, 사실 그 이 티칭 경험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지만 잘했다 그리고 조금 아주 잘했다의 차이는 사실 뭐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열정과 그런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교수가 되신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 박사생일 때 수업을 가르치실 때에는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처음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부담을 좀 적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았던 실러버스를 보시면 이전에 무슨 책으로 가르쳤는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책을 동일하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물론 이제 데스크 카피를 받으셔야겠죠. 사지 마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 퍼블리셔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인스트럭터라고 등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생일 경우에는 그 교수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네가 너의 슈퍼바이징을 해주는 교수 아니면 니네 디파트먼트 헤드의 사인이 필요하다. 네가 정말 이걸 인스트럭터로서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절차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퍼블리셔 웹사이트를 가셔서 내가 이 수업을 가르칠 거라고 정확하게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스크 카피를 요청을 하세요. 대부분 이제 북을 그냥 리뷰를 하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카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카피로 하게 되면 수업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가르치는 게 확정이 되셨으면 나는 이걸로 정했으니까 데스크 카피, 그러니까 하드 카피를 보내달라. 그래서 책을 우편으로 직접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뭐 컨펌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끝나면 퍼블리셔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나 자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책도 뭐 에디션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 에디션에 대한 자료, 뭐 이전에 다운받으셨던, 이전에 가르치셨던 교수가 다운받아 놨던 자료, 이런 것들을 또 교수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에디션이 또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퍼블리셔가 그 제공을 하는 슬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퀴즈뱅크, 예를 들어서 무슨 멀티플 초이스라든지 뭐 트루 폴스 같은 퀘스천들을 만들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퍼블리셔들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매뉴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퍼블리셔가 뭐 러트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큰 회사일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책들의 텍스트북으로 쓰여지는 그런 북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PPT 슬라이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게 막 엄청나게 팬시하고 막 엄청 잘 꾸며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정말 100분 활용하셔서 티칭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티칭에 들어가는 시간은 정말 끝도 없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러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될지 조금 전에 대략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가르치셨던 그 분의 이제 실러버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쉽게 가르치게끔 바꿀 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많은 많은 학교들의 웹사이트에서 그런 실러버스나 실러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오픈 투 퍼블릭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교수의 프로파일로 들어가면 그 교수가 티칭하고 있는 수업에 그냥 실러 가이드를 다 그냥 볼 수 있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들 조금 들어가 보시고 그냥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실러 가이드를 조금 설치를 하셔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거기서 내가 좀 쉽게 어도파고 그래서 이제 조금 모디파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자료로 내가 혼자 새롭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되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네, 학생들한테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티칭 준비하는 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그냥 계속 그것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연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할 시간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티칭에 정말 올인을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도 티칭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티칭은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만 쓰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 수업 준비하다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 답장도 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레이딩도 해야죠. 그 다음에 수업하는 자료도 만들어야죠. 뭐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내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들 이제 그레이딩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조금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게 그냥 가장 좋다라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TA로 일했을 때 어떤 교수님은 이제 각각의 어사인먼트마다 채점을 하실 때 그 레러로 그레이딩을 하셨어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셨고 제가 그걸 이제 TA로서 도와드렸어요. 저도 그레이딩을 했고 근데 이걸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이제 파이널 그레이딩을 매기실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A라는 게 레인지가 있거든요. A 플러스는 97점부터 100점까지가 A고요. A 플러스고 뭐 예를 들어서 94점부터 97점까지가 A고 그 90점부터 뭐 93점까지는 A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지막에 그러면은 나중에 파이널 그레이딩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점수를 매기는 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인트제가 조금 더 편하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다 더하고 그랬을 때 무리도 없고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만한 뭐 건덕지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의 점수를 숫자로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본인의 프로그레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로 하는 게 레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추천을 약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하기는 하는데 총점을 100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점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나 제가 정식으로 가르치게 됐을 때 점수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좀 인스트럭터로서
채점을 할 때 그렇게 조금 사실은 쉽지가 않았던 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100점을 여러 가지 어사이먼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의 어사이먼이 뭐 예를 들어서 총점이 5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5점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5점을 그거를 채점을 하는데 뭐 5점에서 막 0.2점 깎고 0.5점 깎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수를 내기가 사실 그 교수 입장에서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5점보다는 50점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5점 확 깎아버려도 학생 입장에서는 전체가 50점이나 되는데, 내지는 총점이 어떤 특정 어사이먼이 200점짜리다 그러면 거기서 한 뭐 10점 20점 깎아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그 점수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점보다는 총점을 한 10 정도 더 곱해서 1000점, 그래서 저는 항상 총점을 1000점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하고 거기 안에서 어사이먼마다 채점을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채점을 어사이먼마다 점수를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했다가 조금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특히 언더 애들은 이런 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사이먼 하나마다 이제 초기 수업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어사이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퀴즈도 총점이 100점이고 그 다음에 무슨 숙제 하나를 리포트 하나를 내는 것도 총점이 다 100점인 거예요. 모든 어사이먼의 총점을 다 100점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퀴즈는 전체 총 100% 중에서 얘는 뭐 2%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퀴즈 자체는 100점이 총점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이 전체 그레이딩에서 보면은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그 퍼센티지로 다시 이거를 그 웨이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웨이트 조정을 하는 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퀴즈마다 이렇게 다 100점을 맞았는데 왜 자기는 마지막에 그레이딩이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주는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드밴티지죠. 100점이나 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퀴즈 하나 했는데 뭐 하나 틀렸는데 막 95점이네?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뭐 무슨 미드텀이나 파이널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무슨 에세이를 쓴다거나 이런 게 사실 배점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게 더 중요한 건데 막 퀴즈에 목매다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좋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총점을 1000점으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퀴즈는 다 맞아봤자 뭐 1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10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리포트는 총점이 300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냥 더했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그레이드가 나오는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더해서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클리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 어텐던스는 100점이고 위클리 퀴즈하고 포스트 테스트는 총점이 240점이지만 하나당은 30포인트래서 전체 다 했을 때 240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토탈 포인트가 이제 1000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저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크게 이제 헷갈리지도 않고 좀 클리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가르치시게 되면 너무 열정이 막 넘치시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막 공부를 더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크시기 때문에 막 숙제도 많이 주고 싶고, 막 리딩도 많이 막, 이것도 되게 좋은 아티클이고, 저것도 되게 좋은 아티클이고, 이것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적정하다 싶은 양인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이제 리딩에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기준을 이제 마스터로 놓고 봤을 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4개 일주일에 4개라고 하는 게, 챕터도 그냥 한 챕터를 한 개로 치고 아티클도 하나의 아티클을 한 개로 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쳤을 때 4개, 그거를 이제 required reading으로 정하고요. PhD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를 이제 저는 대충 맞춰서 그렇게 리딩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헤드 같은 경우는 마스터의 이제 50%,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북 챕터를 읽어라 그러면 일주일에 2개 챕터 읽게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주거든요. 이거보다 많으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거보다 적으면 또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지금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required랑 recommende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생이 물론 북챕터만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더 관심이 있으면 밑에 있는 아티클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읽을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캔버스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이런 자료들을 다 올려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숙제를 할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숙제를 하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전에는 크게 분리를 안 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되게 어려웠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도 봐야 되는, 특히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하버드 비즈니스 뭐 이런 데서 그때 막 티칭 관련된 웨비나 되게 많았거든요. 그 갔더니 이렇게 나누는 거 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면 제공은 제공대로 다 해주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게 아주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동안 티칭을 하면서 팁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숙제, 어떤 숙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게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이 이러기 때문에 일찌감치부터 이제 특별히 좀 큰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어사이먼 같은 경우는 좀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클리어하게, 학생들이 받는 입장에서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인스트럭션, 이제 숙제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라이팅에 대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정말 궁금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샘플을 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을 주면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저는 이제 물론 실러버스에 대략적인 인스트럭션이 있지만 그거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메이저 어사이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미리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테이션은 무슨 스타일 써라, APA 써라, 그 다음에 워드로 꼭 내라,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몇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블 스페이스도 꼭 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반드시 넣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인트로 들어가고 인트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마스터인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나 그 다음에 템플릿도 줍니다. 그렇게 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을 없게 하자라는 게 약간 저만의 목표거든요. 그게 왜 좋으냐면 학생들이 뭐 궁금해가지고 이메일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답해주느라고. 그래서 아예 그거를 이메일로 뭐 물어보지 않게끔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게 나한테도 좋고 학생한테도 좋고 특히 나한테 좋은 게 제가 거기에 들여야 될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뭐 질문하는 질문 이메일이 안 오면 아 내가 뭔가 정확하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언더 수업을 가르치실 때 특히 박사생들은 대부분 언더 가르치시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레이딩은 저는 항상 그 일주일 안으로 그레이딩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끝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예전에 한 2주까지 이렇게 해봤었어요. 이게 어사인먼트들이 너무 막 라이팅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미리 공지를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걸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이 듀다 그러면 다음 일주일 안에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레이딩을 다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랬을 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메모리가 프레시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딩을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를 알아채기도 쉽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또 교수님한테 묻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 정도 안에는 꼭 그레이딩을 마치시라고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은 확실히 한국 학생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교수한테 요구하는 것도 좀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한국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뭔가 존경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업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박사생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약간 교수 대하는 거랑 다르게 돼야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할 것인지를 잘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people of color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는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학생들의 뭐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레이딩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받았을 때 훨씬 더 컴플레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딩을 하실 때도 정말 그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점수를 깎을 때는 네가 왜 깎였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이미 서로 다 알잖아요. 교수만 이제 새롭게 만나서 알게 되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 만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날 그 수업의 한 학기 동안의 그 전체적인 톤을 결정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너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너무 쉽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어려워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모든 분들이 저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이제 저를 어차피 소개해야 되니까 그거를 처음에 저 소개를 할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한 경험이 한 15년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도 되게 뭐 나이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일을 저만큼이나 하고 벌써 박사생이면 나이가 좀 있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쉽게 그냥 학생, 자기랑 똑같은 학생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이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학생들한테 너희는 아무리 너희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지만 우리는 달라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첫날 이거는 영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미국 학생들도 박사생들도 첫날 수업은 항상 긴장된다 그래요.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날 그 긴장감을 떨치면서 그거를 얼마나 내 자신감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토픽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인스트럭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본인의 한 학기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교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느냐 덜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좀 자신감 있게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인트로덕션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수업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 전체의 모든 어사이먼이나 이런 것들 설명도 하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자신감 있는 톤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드텀과 파이널 이그잼 둘 다 하시는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한두 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언더 수업은 제가 박사 생일 때만 가르쳐 봤고,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학교는 언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미드텀을 너무 쉽게 줬을 때 애들이 파이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파이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텀의 점수를 너무 잘 받으니까 미드텀 이후로 해이해지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다. 미드텀 또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이 또 뭐 컴플레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기브업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드텀을 너무 쉽게 가시면은 조금 그 후에 안 좋을 수 있다. 아이들의 애티튜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팁은 한번 드려보고요. 미국 수업은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콜스 이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교수들한테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스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하나하나 뭐 무슨 댓글 하나하나 커멘트 날리는 거, 남기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거를 그 사람의 티칭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학생이 뭐 1점을 준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나게 막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콜스 이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교수들도 똑같아요. 그 학생들이 뭐 콜스 이밸류에이션 뭐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콜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엄청 잘 주는 학생도 있고 엄청 안 주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중간 정도 점수 줄 애들보다는 1점 주거나 그 다음에 5점 주는 아이들이 이밸류에이션에 참여를 할 그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멘트 달 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 놓는 아이들 있어요. 그거에 너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쑥 훑다 보지 막 꼼꼼하게 일일이 엄청나게 뭐 라인 바이 라인 엄청 뭐 열심히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티칭돼서 뭐 전반적인 것들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티칭 또 추가로 드릴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